인구 정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학자로서. 제가 그러면 쉽게 질문해 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 셋 낳아 그러면 뭐 많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책실장이면 20, 30대한테 네 애를 낳아갖고 키울 수가 없다. 그거 얼마를 주면 키울래?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 그 돈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애가 줄어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 노동력이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뭐 그렇게 해결한 나라도 있고요. 네. 독일, 네. 프랑스가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겼죠. 아니 근데 그 질문은 예. 외국에서 애를 네. 낳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고?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계속 이게 정치적인 한계 때문에 네. 현금으로 자꾸 줘요. 애를 낳으면 얼마. 뭐 공적 부자 얘기.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네. 그게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보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가족 문화 현상이거든요. 네. 누가 돈 더 준다고 애를 더 낳나요? 사실은. 네. 아니 뭐 저도 아들 며느리가 있지만 네. 내가 너 애 하나 더 낳으면 내가 1억 주마. 그거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족 문화고 더군다나 네. 인구 감소 추세, 출산율 저하 추세가 지속된 게 한 20년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를 2, 3년 내에 어느 정권이 바꾼다? 네. 그거는 과욕이죠.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저 북유럽이나 프랑스, 독일의 이태리의 경험을 보면 한 20년 동안 형성된 추세를 한 10년 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하면 이게 바꿔지더라고요. 바꿔지고 우리 누나가 스웨덴에 사는데 네. 옛날에는 스웨덴 인구가 6, 700만 밖에 안 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1억이더라고요. 1억이요? 아, 천만 명. 죄송합니다. 성공했죠. 그 많이 올랐어요. 아니 그게 바로 이제 핀란드의 연구 결과를 제가 돼서 이제 저도 이게 공약 만들고 정책 만들 때 이제 이거는 필수예요. 이제 앞으로 이번 보궐선거 내년 대선 때도 국부론 만드실 때. 민부론. 민부론. 죄송합니다. 국부론은 저기 여러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네.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히 출산 대책 할 때 이제 저도 귀동냥을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는 출산율을 높이는 결국 애를 그 핀란드의 연구 결과인데요. 아까 스웨덴이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핀란드도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왜 뭐가 제일 유의한 변수였냐면요. 뭐죠? 애를 부부가 평등하게 같이 키운다는 문화가 확산이 되면 애를 낳더라고. 우리도 요새 뭐 남편 육아휴가 많이 그래서 육아휴가도 주고 이제 아빠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언론이나 뭐 이런데 정치인들 발언을 보면 뿌리 깊게 애는 여자가 키우는 거고 애를 낳으면 여자 혼자 희생하고 직장 포기하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보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어요. 요새 젊은 아빠들 보면 같이 애 보고 육아휴직도 하고 와이프 애 보는 거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애를 키울 때 지금 여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사회가 같이 좀 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남편이 힘을 나눠주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애를 낳는 게 행복이고 즐겁고 것으로 이게 문화의 문제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45조인가 저출산 예산을 썼는데 애가 27만 명 나왔거든요. 이걸 누가 나눠보니까 애기 한 명당 1억 6천 주면 된대요.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차라리 1억 6천 주는 게 낫을지도 몰라. 이 45조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른다고요. 외국에서 고급 인력이나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또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처럼. 제가 그 남아연방에 가보니까 우리는 몇천 명 있는데 뭐 중국은 뭐 몇십만 있더라고요. 남아연방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에서 고급이든 저급이든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러자면 중국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제주도를 점령했다. 명동이 점령했다.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부동산을 사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철수할 때 부동산 못 뜯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무슨 영리병원? 제주도에 그게 난리쳤잖아요. 그 영리병원이 우리나라 경기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국민 정서가 아직 그렇게 개방적인 것 같진 않아요. 외국인에 대한 어떤 불안감, 거부감이 역사적 유산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구 줄어드는데 개방 병원, 원격 의료 이런 게 지금 뭐 더 넓게 나가면은 에어비앤비, 타다, 우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미래의 선도적 첨단 기술을 흡수하는데 우리 사회 경제가 아직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여태까지 시청자들이 보시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제일 관심 있고 차세대가 특히 관심 있고 부동산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나마 돌아가던 부동산 시장을 지금 24번의 조치로 다 망가뜨려 버렸죠. 그럼 교수님이 시장이 없죠.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사고 또 가지고 있어도 자꾸 부담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 완전히 지금 세금이 인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사지도 마라, 갖고 있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김정석 교수님이 정책 시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뭐 각 당에서 민주당이든 이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인 게 나오고 그렇죠. 24번까지의 김현미 장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얼굴 없는 투기 세력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나 월세나 안 생기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잘못된 현실 진단에서 나온 잘못된 처방 아니었겠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초과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파트는 충분히 많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어떠한 여기에 빠져 있냐면 소수의 투기 세력이 집을 다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집 가질 권리를 뺏어갔다는 그러한 어떤 이론에 가설에 기반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주택자를 쥐어짜서 집을 팔게 하면 그 사람들이 팔 거다. 그러면 공급인에서 집값이 내려갈 거다. 지금 이미 아닌 것이 밝혀졌고 아닌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변창흠이라는 신임 국토부 장관이 공급을 늘리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고등학교 동기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아파트 세 채, 하나는 7채 얻었다고 자랑하던데. 이제 아마 내년쯤에 곡소리 나겠죠. 곡소리 나요? 그런데 요번에도 또 밝혀진 거지만 다주택 소유자들이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뭐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두세 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광화문에서 그 다주택자 뭐 시위할 때 1억짜리 점포 9개 놓고 평생 벌어서 내가 그 9개 점포에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받아서 먹고 사는데 내가 9채를 가졌다고 나를 말이야 투기꾼 취급하고 나를 중과세로 사람 잡는다.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투기꾼이 이렇게 무슨 주민등록이나 뭐 신분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서 살고 그 사는 동안에 집값이 조금 올라가서 내가 노후에 이거 가지고 좀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게 소시민의 소박한 꿈인데 이거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무한정 공급하고 평생 집 가질 생각하지 말고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라. 그래서 대통령이 가가지고 또 뭐 이상한 쇼하다가 또 뭐 무릎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집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임대주택에서 평생 깨끗하게 지어줄 테니 거기서 살아라로 갔다가 요번에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철도 차량 기지를 덮어서 그 위에다가 뭐 아파트를 짓겠다. 88도로. 또 뭐 강변도로를 덮어서 하겠다. 또는 준 공업 지역을 또 뭐 주택급으로 용도 변경해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별의별 공급 대책이 다 나오는데 지금 우상호 후보도 그랬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 또 이쪽으로 넘어온 국민의힘의 지금 나경원 후보 또 지금 뭐 그 한 7, 8명 되는 후보들이 다 예외 없이
공급증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급증대에 대해서는 국론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네. 여야 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공급이 늘어날 건데 네. 문제는 누구 표현대로 이게 아파트가 빵이 아니잖아요. 네.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 용도 변경해서 해서 뭐 주민 동의 얻어가지고 해도요 3 내지 5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부산에서 들으면 제가 부경대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21년 동안 했는데 완전 서울을 위한 강남을 위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당국자들이요 네. 국회 답변할 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요국 중에 부동산 값이 가장 안 오른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자꾸 표를 갖고 와. 뭐 지방에 비교해서. 네, 그게 보면 전국의 부동산을 하면 네네. 평균이니까. 네네.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 가보면 집값 내려간 데도 많아요. 아 많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게 배가 아프니까 이것만 뚜려잡으려다가 네. 지금 이렇게 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부산도 그 유탄을 맞은 거죠. 부산도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 부동산도 강남처럼 이렇게 특정 지역에 막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까? 있죠. 특정 지역만, 네. 네? 특정 지역만 오르죠. 그래서 거기도 투기 네, 지역으로 네, 지정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거래 허가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부산에 살던 아파트는 평당 450이었어요. 그래서 450회짜리였는데 분양 가격가 그 내려갔다가 좀 올랐어요. 그 돈 좀 버셨어요? 아 돈이 벌구나. 아니 그래서 한 4, 5천 올랐나? 아니 나는 저 늘 생각하는 게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됐다. 네. 난리 났다. 네. 그래서 그걸 20억으로 강제로 낮췄어요. 네. 그럼 그걸 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또 다른 부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 또 다른 부자 값싸게 하는 걸 도와주냐 말이에요. 난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부가 주택 정책의 핵심은 중산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예요. 네. 이거를 왜 망각하고 있는지 난 현 정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공급도요. 네. 무더기로 그냥 막 원치 않는 곳에 지금도 미분양된 데 많아요. 지방 중소도시 뭐 네. 평택 이런 데 가보면. 부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획경제적 발상이라니까. 집을 네. 지어놓으면 누구나 올 거라고 네. 생각하는 것도 네. 비전문적 관찰이고요. 기본적으로 네. 시장경제 기본 원리는 의사결정이 분산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스타일의 아파트가 잘 될 거다라는 네, 거는 네. 공무원들보다 네. 현장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품질의 아파트가 지어지도록 하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작은 집 살다 큰 집 가는 사람 생기면 그 작은 집에 들어가는 신혼부부가 있을 거고 네.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소비에트 스타일의 계획경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임대주택에서 영원히 살아라, 공산주의 국가 다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교수님의 부동산 정책을 만약 비판하면 시장에 맡겨라.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아니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초과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분양가를 인상해주거나 폐지하면 분양가 네. 상한제를 네. 그러면은 건설회사들이 떼돈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는 초과이익 환수, 지금도 제도가 있어요. 네. 상당히 환수가 돼요. 네. 그걸 엄정 집행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민간이 주도해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네. 현재 법에 네. 10에서 20%의 임대주택을 반드시 그 안에 끼워 넣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임대주택도 같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저 외국에서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렌탈 아파트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만약에 미국이 한국식의 전세 제도라면 우리 유학 못 갔어요. 몇만 불 들고 전세금 들고 가야 살잖아요. 2달치나 한 달치만 미리 내고 월세만 내면 들어가고 되는데. 매달 꼬박꼬박 뭐 몇백 불씩 내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뭐 한 10년 이상 산 사람으로서 한국이 왜 그 주택 정책, 부동 정책이 안 되는가 의심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았던 데도 학교 아파트가 아니라면 되게 민간 아파트일 거예요. 그 캠퍼스 타운에 네. 예, 뭐 어떤 할아버지가 뭐 내놓은 뭐 네. 조그만 렌탈 스튜디오 하나, 네. 원베드룸 아파트 하나.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태계를 조성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천상 집을 2채나 3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누구의 뭐 민주당에서 어느 의원이 뭐 전 국민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소동에 나섰는데, 만약에 그 법대로 온 국민이 집을 한 채씩만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가 그래도 망했다며? 아니요, 우선 당장
부경대학 교수님이 서울로 연구년 와가지고 네. 서울에서 어디 가서 살아야 돼? 그럼 노숙해야 되나? 아니 누가 집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집하고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막 교환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모든 국민이 다 1가구 1주택이면은 네. 누가 집을 내놓느냐고요. 전세나 월세로. 네. 안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집권 세력.